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야는 대치 중입니다. 개헌안에 대한 입장차에서 시작된 갈등은 방송법 개정 등으로 번져 이미 한 차례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내일도 이낙연 총리가 추경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지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불투명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어서입니다. 여야 사이의 골이 이처럼 깊어만 가자 청와대는 오늘 입장차가 가장 큰 권력구조 개편을 뺀 개헌을 먼저 한 뒤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손을 보는 단계적 개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단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성사에 집중하자는 건데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가 다 합의를 못한다면 합의된 것만이라도 개헌을 하자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번에 개헌이 안 되면 개헌 동력이 물 건너간다며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계적 개헌론에 대해 국가체제를 바꾸려는 개헌 문제를 두고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불행하다며 즉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요일 오후 긴급 소집된 금융당국의 비상회의. 금융위원회부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삼성증권 사태를 단순 실수로 치부될 문제가 아닌 증권거래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로 본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근본 사건을 증권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핵심은 증권사가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이 정식 발행된 주식처럼 개인 계좌로 입고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뤄졌다는 점. 유령 주식이란 표현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500만 주의 거래가 체결되고 현금화까지 됐다는 점에서 인터넷에선 삼성증권이 돈을 찍어내는 조폐 공사냐는 비아냥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거래 전반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나 발행 주식이 등록되는 예탁결제원도 이상 조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증권사 등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증권계좌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내일부터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증권사들의 계좌 관리 시스템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소를 짓는 곳마다 이런 갈등이 생겨나곤 합니다. 강원도 철원에도 17만 4천여 제곱미터의 15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가 오는 11월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 주민들도 처음엔 대부분 반대였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주변 토지 이용이 제한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 측은 주민 참여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주민 한 명당 최고 500만 원까지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발전소 운영 수익을 배분하고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 최고 15만 원 정도를 20년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금만큼이나 그동안 사업자가 독점하던 개발 이익을 마을에 돌려준다는 제안이 주민들 마음을 끌었습니다. 결국 64가구 155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주민과 같이 20년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과 이익을 사업자와 주민이 나누는 새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명박 씨는 지금 기소 예정일이 4월 9일쯤이래요. 4월 9일이면은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정도 되겠죠. 조사를 해봐야 안 나오고, 그리고 우리 다른 방송으로 또 나갔습니다만 이시영 정도는 조사할 수 있지만 김윤옥도 끝까지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명박을 그냥 바로 기소하는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는 기소가 돼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수사받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수사 거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런 게 있대요. 정식으로 기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죄가 무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수사를 받는데요. 수사를 직접 구속 상태로 받으면. 그렇죠. 근데 기소가 딱 되는 순간에 변호인에게 기소된 내용을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됐는지를 그때서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떤 진술도 하지 않고 기소가 딱 되는 순간에 변호인 통해서 기소 내용을 받아본 뒤에 재판에 대응하겠다. 이게 지금 이명박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명박 구속기한이 지금 잡아둘 수 있는 기한이 4월 10날까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전에 기소를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이 기소되느냐 안 되느냐의 날짜의 문제는 아니고 반드시 이거는 기소될 거라고 100%를 넘어서죠. 반드시 기소되는 거고요. 이명박에 따라서 과연 그 가족들 어디까지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같이 기소될 수 있을 것인가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이 일단 기소가 된 후에 추가 여죄를 얼마만큼 많이 밝혀낼 수 있느냐의 의지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명박이 그동안 해왔던 무수히 많은 의혹들, 범죄 의혹들에 대한 검찰이 얼마만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 과연 100%까지는 못하더라도 80% 이상까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걱정도 사실은 있어요. 기대치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품위가 있었을 텐데 주진우 기자 말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대부분까지 시인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재질이 무겁고요. 아까 누가 그런 말씀 하시죠. 박근혜는 이명박에 비하면 뭐 조족 지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워낙 지저분한 범죄들이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방식이 지저분하다는 거고 굉장히 옹졸하고요. 치졸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시인을 받아내기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끝까지 난 모른다 할 거고 검찰의 증거와 대질과 이걸로 재판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갈 거다. 왜냐하면 지금 기소된 것만 14건이거든요. 추가 기소될 거 하면 22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엄청난 범죄는 인류사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다 시인할 경우에는 사실상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모두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은 계속 모른다고 할 거고 이것을 검찰의 철저한 준비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이런 범죄를 시인하겠어요? 내가 했다 이렇게.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크게 저질러버려야 돼. 크게. 그리고 재판 안 받아도 돼. 네. 귀찮아. 알아서 해. 해. 쟤네들은. 검찰 수사도 받기 싫고 재판도 받기 싫고 박근혜처럼 앉아가지고 TV나 보면서 띵가띵가하고 그러다가 몇 년 좀 썩어 있으면은 사면해주겠지. 요거 전략이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재산 추징이에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최소한 뇌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추징하는 게 법의 원리잖아요. 근데 다 자기 게 아니라 그랬고 지금 이명박은 변호사비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실명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실명으로 보고 있는 다스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재산 추징하기 전에 보존 절차를 어떻게 갈지도 정말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골치 아프네요. 일단 기소와 함께 재산이라고 추정된 건 다 아마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지금 자택도 그렇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겠죠. 검찰 기소와 동시에.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지금 이명박은 굉장히 저는 아직도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족들은 가장이 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가족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딸만 지금 거론이 안 됐거든요. 딸하고 그 개집만 개 멍멍이 개 집만 지금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 전체가 패밀리 전체가 이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도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저는 선처라기보다 또는 MB가 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김은옥 여사를 그냥 수사를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좀 헐겁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분노가 좀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가차 없이 돼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 경호도 못하게 전직 대통령의 그러네. 그렇게 매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들을 이렇게 선처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건지 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대통령이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런 대통령한테 최소한의 예우를 바라지 않는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들한테 이렇게 관대해야 되는 건지 좀 소외감을 느껴요. 아주 훌륭한 시각이십니다. 이효와 김윤옥.
야, 진짜 김윤옥 자체도 범죄자인 건데요. 드러난 그렇죠. 것만으로 네. 보면 그 자체로 그냥 이명박하고 떠나서 범죄자거든요. 김윤옥 씨는 지금이라도 검찰에 나와가지고요. 그 돈을 내가 직접 받은 건지 이명박한테 다시 준 건지를 진술하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쪽에서는 당신이 사실 받은 거 아니야. 이명박 씨 보고 준 거다. 그래서 받은 건 맞냐 정도만 확인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김윤옥 입장에서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이명박이 나가면 죽인다고 하니 못 나가고 있은 인문 그런 상황인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명박은 얼마나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최순실 20년, 이명박은 30년 이상, 그러니까 30년 정도는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형평성의 원리. 왜 30년만 40년은 없나요? 없습니다. 유기징역의 최고형이 30년이니까. 자, 어쨌건 그 MB의 범죄 하나만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KT가 이명박 때 홍콩의 위성 전문회사 ABS에다가 헐값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결국은 패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패해서 지금 1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았고요. 이게 지금 2010년에 무궁화 3호를 이 홍콩의 ABS라는 회사에 5억 3천에 매각을 했는데 사실 이 무궁화 3호는 3천억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서 개발해낸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헐값에 팔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당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전파법이나 대무역법을 완전히 위반을 했었기 때문에 제재 조치까지 내려졌던 건이에요. 그래서 아예 판매한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홍콩 ABS라는 회사가 혹시 한국 사람이랑 연결된 게 아닐까? 왜냐면 2010년이면 이명박 때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역시나 등기이사 3명 중에 2명이 최 씨와 박 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최 토마스, 박 리차드.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웃긴 게 2010년에 5억 3천에 이 무궁화 3호를 사서 바로 다음 해인 2011년부터 매출을 내는데 이게 150억 다음 해에 바로 그러니까 거의 한 30배를 걷어들이죠. 연 매출액이 연간 150억 꾸준하게 그래서 현재까지 누계로 1,050억 원을 벌었어요. 이미 이 무궁화 3호로. 무궁화 3호를 인수하고요. 그 ABS 홀딩스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급등해서 그 기업을 바로 2,700억에 팔았어요. 거기에 관여된 사람은요. 현재 이명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상득의 아들인 이지영, 그다음에 민자홍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골드만삭스 한국 지사장을 연차를 두고 사장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역시. ABS 홀딩스 그 당시 계약을 맺을 때 당시에 대표가 민자홍이었고요. 그리고 2,700억에 매각을 하고 미국의 베버리힐스에 어마어마한 돈을 현찰로 삽니다. 250억 주고 현찰로 질러가지고 집을 살 정도였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얼마에 팔고 얼마에 못 팔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얼만큼 벌었고 나쁜 짓을 했다는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유권 환원 소송에서 진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국제중재법원이 파셜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무궁화 3호 위성의 소유권은 KT가 아닌 ABS 홀딩스에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정을 한 거고요.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추후 판정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거 기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국제중재법원이 파셜 어워드 일부 판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30일 내에 쌍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최종 판정을 내리겠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요. 100만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중재 소송에서 ABS 홀딩스가 이겼으니 인공위성의 소유권은 당연히 ABS 홀딩스가 가져가는 거고 지상에서 컨트롤하는 지상기지국 장비들도 다 줘.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라고 판정을 내린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사건 진행이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KT 사장이 아무도 모르게 이거를 아직도 10여 년을 더 쓸 수 있는 인공위성을 50만 달러에 팔은 거예요. ABS 홀딩스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더 한참 후에 박근혜 때가 돼서 이게 지적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미래부에서 이거를 환원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KT에 소유권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KT가 이걸 중재재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니까 ABS 홀딩스가 맞소송을 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로. 이미 판 걸 뭐 다시 가져온다고 소송하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는 웃기죠. 완전 소유권을 안 넘겨줬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컨트롤하는 기지국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무를 대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ABS 홀딩스에서 무궁화 3호 위성을 이용해서 통신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 돈을 우리나라 기지국의 우리나라 사람이 기지국에서 무궁화 3호 위성을 컨트롤하면서 모든 AS나 모든 걸 컨트롤하면서 수익을 그쪽을 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중재법원이 내린 것은 이 위성은 물론
기본 대역 설비, 즉 지상 장비 소유권도 ABS홀딩스에 있으니까 현재 KT가 운영 중인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해서 개입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판매에 있어가지고 그 위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이잖아요.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허가가 없으면 팔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행위 자체는 불법인데 이게 상관행상 국제무역법상 보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내부에서 일이에요. A라는 B가 회사가 서로 거래를 해서 정당하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이야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지상파의 전파도 공공재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허가 받아야만 쓰잖아. 마찬가지로 이런 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재거든요. 공공재죠. 국가의 허락이 없이 사갔는데 그 행위 자체가 저는 불법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제 관례상 이거는 합법이라고 인정을 해준 게 뭐냐 하면 이 중재심리에서 이슈가 4가지였습니다. 소유권을 돌려다오라고 하는 이 중재재판에서 이슈가 4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위성 소유권 이전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됐는가.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ABS홀딩스에 소유권을 이전을 했는데 ABS홀딩스 혹시 돈을 지급 안 했어? 그런 것들이 있는가 했는데 없어요. 문제가 없지. 예,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이 위성 매각 계약의 집행을 과연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럼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져도 되겠네. 정부의 그렇죠. 허가 사항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실상 KT의 소유권이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허가 받지 않고도 막 팔아먹어도 되겠네. 이명박이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에이씨. 그래서 그럼 이 과정에 지금 막대한 차액을 누가 챙겼다는 건가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추정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그게 그게 문제지. 핵심인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ABS홀딩스도 궁금해요. 그 주체가 우리 검은 머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지금 정부가 이거 지금 조사하라 지금 명령을 내렸고 이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임원 2명이 지금 벌금형을 수천만 원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문제예요. 이미 불법성이 드러난 거죠. 아니요. 그것도 문제인 게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건데 이미 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 국가의 공공재를 이용해서 이거를 팔아먹고 사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그 의심이 분명히 벌어졌고요. 상황이 벌어졌고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미래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이거 원상복귀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인하고 악수한 사장은 책임 없어요. 참, 아직도 처벌 안 받았어? 그 사람 무죄 판결 아니, 났어요. KT 그 지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무 담당한 2명만 실형도 아니고 벌금형 받은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꼬리 자르게 해준 겁니다. 그렇죠. 마무리 차원에서 최신형 벤츠를요 약 100만 원에 사가지고 한 번 태워주는데 500만 원씩 받는 차 렌트 사업을 한 거예요,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조카 비유 좋은데 이지영이가 민지용과 손을 잡고 KT를 움직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 KT라고 하는 회사가 무궁화 위성을 싼 가격에 팔 이유가 없어요. KT는 남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사간 놈, 실질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번 놈 자체가 이쪽 계열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얘기죠. 한국 사람 맞아요.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일가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분위기가. 어차피 그 당시에 KT 사장도 이석채였고, 그 이석채였고. 네, 친이 막 그래서 어쨌든 포스코와 KT는 반드시 지배구조 바꿔야 되고요. 다시 국가로 환원해야 됩니다. 이게 자금 세탁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얘기하면 이 계약은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됐고요. 이명박 정부 때 위성도 넘겨줬고요. 이를 뒤늦게 박근혜 정부에서 꼬리 자르기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요즘처럼 또 험한 세상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누군가 기대고 싶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게 사람이죠. 예.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기댈 수 있는 한 가지가 이제 종교에 정말 무한한 힘을 가진 누군가에게 기대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 종교 가지고 계시는데 노무사님은 갖고 있으신가요? 뭐 현재로서는 저는 무교입니다. 네. 나를 믿는 게 종교다. 뭐 그러시는 분들도 그런 계시죠? 셈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찾는데 그 종교의 권위를 빌어서 오히려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종교하면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기대하게 마련인데 오히려 일반인만큼도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뉴스에 보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종교, 특히 이제 종교 얘기 나오면은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이제 그 개신교. 흔히들 뭐 이제 기독교 중에서 이제 개신교를 이제 많이들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그 개신교에 보면 이제 찬송가인지 복음성가인지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네. 네, 뭐 예수 이름으로.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다들. 근데 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갑질을 하는 예,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엊그제 그 4월 3일 그 신문 보도에서도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죠. 그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고 그 어린이집에서 잘리는 그런 사태가 좀 또 일어나서 이게 또 이제 해고 부분이니까 노동법적 관점에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노무사님과 함께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갑질을 하는 그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된 일이죠? 예, 일단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서울에서도 이제 마포구의 상수역 근처에 보면 이제 상수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린이집에 이제 자녀들을 맡겨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구립이나 어린이집들이 대개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인력의 부족 때문에 그리고 전문성의 부족도 있고 하니까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을 하는 곳 중에 상당수가 이제 교회에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이제 그 소속된 보육교사 6명을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강요하다가 이걸 이제 따르지 않으니까 정직시키거나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거나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거죠. 어머, 이 어린이집은 엄연히 구립이잖아요. 네, 구가 설립의 주체이고 네. 예, 운영의 주체인 거죠. 네, 교회에다가 물론 이 뭐 위탁 운영을 맡겼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그 교회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절대 아니죠. 교회법을 따라라. 이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운영만 위탁을 한 것이지 운영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교와 무관하게 그리고 굉장히 중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보다 종교계에서는 종교인들은 좀 더 도덕적이고 더 청렴하고 더 좋은 분들이 하지 않을까 해서 마포구에서도 위탁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오히려 더 그만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이제 그 98년도부터 이 어린이집이 이제 위탁 운영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인 신성교회 담임 목사인 박모 목사가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목사가 자기도 바쁘다 보니까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또한 그 실무를 관장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박 목사의 부인인 이제 최아무개 씨도 수시로 교사들에게 자기네 교회 예배를 참석하라고 이 권유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예배 이제 참석 안 했다고 지금 잘랐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 권유만 하면 그나마 좀 양반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권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참석자 명단하고 그 참석을 하지 않으면은 불참 사유를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또 지시를 내렸다는. 불참하면 거의 심할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불참하게 되는 사람은 얼마나 그 눈치가 보이겠어요. 자기는 어린이집의 교사로서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간다. 이것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만 놓고 봐도 불합리하죠. 근데 노무사님, 네. 제가 사실 좀 사상이 불순해서 그런지 이것도 곱게 보이지가 않는 게 교회를 안 나간다? 다만 그 1시간 예배 참석을 안 한다 해서 과연 이랬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나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환금? 11조를 따박따박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그 소속 교회에 다니게 되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얼마 받는지도 다 드러날 거고 여기에 11조가 얼마인지도 명확하게 드러날 거고요. 그 뭐 사상이 불온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합리적인 그 그렇죠. 추론인데요. 아, 이게 합리적인 추론인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내지 않아서
해고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네요. 그 뭐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교사들은 작년 5월에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해갖고 6명이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럼 나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6분은 싫어도 나갈 때도 있었지만 싫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나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억지로 좀 나간 면도 없잖아 있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일요일에 아주 그 신앙심이 높은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은 일요일 날 좀 늦게까지 좀 쉬고 싶잖아요. 늦잠도 자고. 그럼요. 하느님은 원래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3D 업종 중에 하나예요. 아, 맞습니다. 예,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 한두 명 키우는 것도 돌보는 것도 어려운데 수십 명을 뭐 한 10명, 20명 케어하는 것을 일주일 내내 하다 보면 주말에는 막 쉬고 싶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싶고. 정말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그렇죠. 네. 예, 이불 속에서만 있고 싶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자기가 그 예수님을 믿더라도 안 나가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는 분명히 신앙이 기독교가 아닌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은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그 안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그 박 목사의 부인인 최 씨가 그 신앙의 발달 과정이란 기독교 교재로 직접 교육을 한다. 예. 이렇게 또 방향을 교회 나올래?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신앙의 발달 과정 요걸로 교육 받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런 식으로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을 받아라. 네. 그러니까 이 교육까지 이제 교사들은 부당하다고 이제 거부를 했어요. 사실 그 교육의 내용이 그 보육교사로서의 어떤 자세와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라면 당연히 노동자는 그에 따라야 될 법적 의무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의 발달 과정,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종교 생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될 의무가 당연히 없고 거부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걸 거부하니까 이 어린이집이 작년 12월 11일과 그리고 올해 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교사들을 해고하고 정직 처분하고 또 사직을 권고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참 오랜 시간 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 목사가 위탁 운영 중인데요. 이 문제가 지금에 이르러서까지 과연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좀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의 케이스만 한 군데의 어린이집만 놓고 봐도 이렇게 20년 동안 굉장한 문제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평등권에 침해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 더군다나 네. 해고라는 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온 걸 봤을 때 네, 지금까지 이게 이런 일이 행태가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왜 잘못됐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법적 근거를 따져보자면 법적 근거의 제일 첫 번째에 나온 것은 바로 헌법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11조에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죠. 우리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은 다들 들어본 얘기죠. 네. 그리고 직후에 이제 나오는 규정이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향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은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요. 네. 이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동관계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네, 뭔가 보장이 돼야겠죠. 그렇죠. 특히나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업안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종교에 따른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명시적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제2조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또 종교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노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헌법, 노동관계법 중에서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까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평등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거 다 지금 개무시하고서는 해고. 네. 그렇죠. 해고했고 정직했고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어요. 해고 등의 구제 신청을 냈고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누가 봐도 100%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복직 명령을 내렸죠. 네. 복직을 했더니 이번엔 또 이제 사직하라고 또 권고를 하고 회유를 들어왔죠. 회유 반 그리고 협박 반 했겠죠. 거기에다가 사직하고 한다고 하면은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라는 사탕 발림도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보육교사들이 받았을 고통이 얼마나 그동안 심했을까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마포구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어차피 위탁 계약을 맺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 계약 해약해버리면 되지. 당연히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케이스가 한두 건이 아닌 게 3년 전이죠. 2015년 기준 국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506군데 되는데요. 이 중에서 종교법인이 위탁 운영 중인 곳이 14.5% 정도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거진 한 60군데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곳에서 똑같은 제2, 제3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런 마포구 상수 어린이집에서 위탁 운영 중인 교회에 문제가 지금 발생했는데 이런 곳에서 지금 박 목사님이 같은 이런 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저는 그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위탁하는 부모한테도 굉장히 이건 불안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제대로 이런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이 과연 내 아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잘 돌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다 여기에서 또 하나 더 공분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을 했죠. 교회 나오지 않을 거면은 교육받으라고 신앙에 대해서 교육받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학부모님들께 구체적인 교재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가정통지문을 보내서 이 교사가 교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인지도 말 안 하고요? 그렇죠. 마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도움되는 교육인 척 얘기를 그렇죠. 해놓고서는 제대로 불성실한 교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는 학부모로부터도 불필요한 욕을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도 법적으로 규제는 안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규제할 만한 적용이 될 만한 부분이 뚜렷이 없어요. 모함인데요, 이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이 법적으로도 봐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요. 그 사용자는 노동자가 특정 종교를 가졌거나 종교가 없는 걸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노동자가 회사 종교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기업 유수한 대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이랜드라는 그룹이 있죠.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또 종교가 세계 아주 진한 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하느님 나라에는 노조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는 아침에 일 시작하기 전에 조회 시간에 예배부터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법리대로 따지면은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눈치 주고 왕따시키고 이런 식으로 걸리지 근로자들. 않을 정도까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노동 조건의 실질적인 그 눈에 띄는 불이익은 주지 않는데 눈치 주고 이것은 사실은 계량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계량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셨겠지만 간디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좀 다시 한번 좀 떠오릅니다. 정말 뭐 특정 종교 뭐 이렇게 꼬집어서 그렇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특정 종교 중에서도 개신교가 더더욱 많이 이런 그 개독이라는 말 들을 정도로 예수 팔아먹으면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 걸 볼 때마다 당신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자 한다면 당신들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가 정말 예수의 삶을
따라 배우려는 그런 삶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좀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이번 케이스는 분명한 차별, 종교에 의한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한 차별 대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외 조항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세상에 뭐 예외 없는 원칙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네. 차별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근무 시간 중에 종교 행사를 갖는 거, 이런 신앙의 표현 행위가 그 기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저해할 경우, 이럴 때는 이제 회사의 규정, 취업 규칙에 규정을 둬서 근무 시간 도중에는 특정한 종교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제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차별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요건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경향사업의 경우는 차별이 가능하다. 경향사업? 예, 경향신문이 아니라. 아하. 네, 그 경향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종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 활동을 사업의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체. 이런 것을 이제 경영사업체라고 합니다. 아예 그 사업체의 목적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체일 경우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정치적 목적 활동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체가 바로 정당 내 사무처죠.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이라든가 뭐 자유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사무처 직원들은 그 정당의 목적 활동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만약에 민주당 그 사무처 직원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당론에 찬성하고 민주당의 당론에 정반대되는 언행을 회사 내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잘라도 무방하다. 곤란하네요. 이거죠. 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절에 사무장으로 가 있는 사람이 거기서 예수 믿어라 하고 신도들에게 하고 다닌다 하면 그 사람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마찬가지로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이러고 다닌다 하면 그 사람은 교회 사무처에서는 해고당해도 괜찮다. 이것이 이제 그 법리적인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물론 예외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이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본 사례에서는 너무나 명확하네요. 그렇죠. 차별 대우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좀 더 폭넓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지금 그 종교단체, 법인이 그 사회 사업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돈이 되거든요. 네, 정부, 시 그리고 구에서 나오는 그 지원금으로 다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금 따먹으려고 종교단체들이 뭐 기독교는 물론이고 개신교는 물론이고 천주교 그리고 불교도 다 서로 좀 짬짬이로 나눠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느 구의 무슨 센터는 뭐 불교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또 뭐 서울시 장애인 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성모회에서 운영을 또 했었어요.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것은 없는데, 근데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 서울시립 동부 노인 전문 요양센터에 상담을 갔습니다. 새날 애청자분도 거기 계셔서 상담을 갔는데요. 네. 거기 가서 명함을 받았는데 거기 온누리 복지재단이라고 딱 있더라고요. 온누리 교회가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대표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인 이재훈 목사예요. 동부가 그렇고요. 마포구청 옆에 있는 서부 노인 전문 요양센터가 또 있는데요.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소망복지재단. 아, 소망교회가. 그렇죠. 김지철 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대표로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그 위탁되었느냐? 바로 716호. MB라고 하죠. 사회명으로는 MB. 716호가 서울시장 재임 시에 바로 이 위탁을 동부 서부를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아, 또 이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게 되네요. 예. 이런 걸 보니까. 합리적 추론이 아니라 그냥 딱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절에 위탁받았다. 소망교회와 온누리교회 양대교회가 위탁받았다는 것은 사실인 거고, 거기에 이제 합리적 추론 그리고 합리적인 소설을 써보자면 MB 716호가 줬다. 그러니까 예, 불화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게 되네요. 종교계에서 정말 더 높은 도덕적 관념으로 정말 더 소중하게 종교인의 그 희생 정신으로 이런 모든 것을 잘만 운영하고 있다면야 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돈을 더 밝히고 예수님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착취가 진행이 되고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족속 발견이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마포구나 이제 구립, 보립 뭐 이런 곳에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철저한 감시, 감독, 감사 뭐 이런 게 진행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노동관계법 위반이라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그런 곳은 위탁 운영권을 바로 회수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다시 한번 드는 것이 우리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직자보다도 더 청렴하게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비유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종교단체에서 사회사업을 한다면 청렴도가 적어도 일반 시민의 상식 수준에는 맞는 정도의 청렴도와 더불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장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러지 못한 곳들은 사실 막말로 얘기하자면 주식회사 예수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종교 어떤 것 무엇인가를 믿음을 갖는다는 게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물질로서 아니면 어떤 곳에 나가는 행위로서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모습이 다 모두 바로잡히기 위해서라도 제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잘못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자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푸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보현님, 푸르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4월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안산에 계신 보현님에겐 더 좀 슬프고 쓸쓸한 한 달이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보현님 요즘 어떠세요? 행사 준비 같은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 지내고 있죠. 특히 벚꽃이 피면 이제 가족분들 더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는데 곧이 또 만개해가지고 그런 4월을 보내고 있어요. 네, 보현님께서 지난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합창단, 그리고 옛날에도 노란 버스 계획했던 기억이 납니다. 4월 안산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쓸쓸할 한 달,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조금 잠시나마 그래도 슬픔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지난주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에 있는 내용이 통편집 되다 보니까 뒤에서 그 이야기만 하고 나오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안 냈어요. 앞에 통편집이 왜 됐냐면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너무 이제 저랑 관련돼 있는 질문들이어가지고 듣는데 내용도 그렇고 일단 시기적으로도 뭔가 잘 안 맞고 그 방송이 내용이 내 진심인 건 맞지만 그런 걸 위주로 한 30분 방송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 다시 그거를 내는 지금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편집하다 보면요 가끔씩 방송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편집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방송으로 내면 좀 그렇겠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좀 부끄러운 거죠. 네, 보현님 오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안산에서 있는 일 중에 이제 생명안전공원이 있어요. 4.16 생명안전공원. 그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방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죠. 예비 후보 등록이 지금 되고 있고 아직도 그 상태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분들도 안산에서 시의원으로 확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 여기저기에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플래카드가 걸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화랑유원지 납골당 결사반대. 그게 한 후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후보, 자유한국당 시의원 후보들이 그것을 전면에 내걸고 지금 선거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포문을 연 거죠. 그거를 지켜보는 가족들이나 옆에 있는 우리들이나 얼마나 화가 나고 당황스럽고 놀라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 트럭에다가 화랑유원지에 납골당이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테이프로 계속 재생하면서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요. 그런 거를 보면서 사실 이걸 토대로 자유한국당에서 표를 결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놀라운 거죠. 사실 이 혐오를 부추기는 이 자유한국당의 시스템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또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을까? 오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치라는 것의 본질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죠. 알고도 그런다면 정말 나쁜 것이고요. 정치가 왜 필요할까요? 정치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정치 무용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치인들 왜 필요해?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뭐. 저번에 그 박근혜 7시간 관련해 갖고도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었잖아요.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 자기 항상 국회의원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들도 없어도 되잖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건데 뭐냐면은 정치라는 게 정치 그 위에 있는 법 이런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법을 처음에 만들기 시작할 때는 법을 집행하는 그걸 집행하는 자들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룰을 가지고 반역하지 마. 우리한테 엉기지 마. 이런 것이 목적일 수도 있어요. 법이 만들어지는 건. 근데 군주국가 시대인 조선시대 같은 것도 보면은 조선시대는 굉장히 좋은 나라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세종대왕 같은 분들의 마인드라는 게 있잖아요. 한글이라는 걸 창제하면서 그런 거랑 상관이 있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권력자들, 지배자들이 사회에 뭐랄까요. 잘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을지라도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법을 만들어서 올려지지는 않았을 테니까. 민주국가가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바뀌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물론 국민 중에는 세월호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시각, 세월호에 대해서 본다기보다는 세월호 관련한 운동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시각, 좋은 시각도 있겠지만 최소한 안산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거의 대다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월호 희생자가 아닌 안산 시민은 안산 시민이 아닌 거냐 이런 식의 반론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세월호 문제를 남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니까 세월호에 관련된 피해자들이 화랑유원지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의 이야기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좋아져야 되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다면이라는 공감대를 갖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다수 약자들을 위한 그런 일종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피해 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갈라치기. 어차피 세월호 화랑유원지에 그런 시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반 서민도 있을 거예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공감력을 만들어내고 전 사회적으로 안전공원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서민, 피해자가 있는 쪽과 없는 쪽을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나쁘다. 당신들이 피해자, 관련 없는 세월호 피해자가 아닌 분들을 화랑유원지가 생기면 당신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라고 갈라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악의적이고 가장 나쁜 형태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심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게 다 같이 잘 사는 길입니다라고 설득해 주는 거죠.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네, 이런 혐오 부추기는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일베 폐쇄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 답변을 받았잖아요. 고려해보겠다.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 왜곡도 있고 혐오를 더 부추기는 나쁜 사회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거면 이거는 선거운동 자체를 규제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사실을 왜곡했죠, 사실. 그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선거의 운동에서 딱 내걸 수 있는 그 당당함이 너무 황당무계한 거예요. 화랑유원지 면적의 0.5%에 들어갑니다. 안전공원이라는 것이 부지 사용이 1%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면적으로만 보면. 엄청 작은 거죠, 사실. 굳이 진짜 가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 화랑유원지의 4분의 1을 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점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화랑유원지에 납골당이 들어온다고 대문짝만하게. 물레동 공원에 아직도 박정희 동상이 있는 게 좀 그거부터 우선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확신범이건 아니건 간에 악마들이에요. 이 구조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세월호 사건으로 진심으로 내가 속해 있던 정당에 집권했던 바로 그 박근혜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떠나가지고 미안하다는 감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미안하다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갈라치게 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에 있어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마들이죠. 죽음을 갖고도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네. 할 말이 없죠.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찾고 있지 못하고
그냥 아마 이렇게 지방선거를 대응해야 될 거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가 확정되면 뭔가 대립 구도가 생길 거라고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바라는 거는 많은 언론에서 납골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막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JTBC 팩트체크에서 납골당이란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전혀 안 되거든요. 생명안전공원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중앙 언론에서 다뤄주면 안산 시민들도 조금 그런 자한당의 혐오 부추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안산에서 있는 행사를 포함해서 4.16 4주기 행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오늘 또 해드리려고 해요. 4월 14일이 토요일이고 이제 올해는 4월 16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토, 일, 월 이렇게 3일 동안 준비가 되고 있고요. 4월 14일 날은 광화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다짐 문화제가 오후 7시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에는 목포신앙을 가실 수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이제 세월호 참사 4년 기억을 하고 다짐하는 대회가 있고요. 목포신앙에 가신 분들은 세월호를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4주기 날인 월요일에는 안산으로 오시면 돼요. 오후 1시부터 고잔역에서 시작하는 행진이 있고요. 그렇게 행진대열 타고서 3시부터는 합동분향소에서 연결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오시는 분들은 4월 14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제 전시관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세월호 곁에 선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같이 활동해 오신 분들에 대한 전시, 그리고 하나는 세월호 아이들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꿈에 대한 전시가 있습니다. 모두 둘 다 안산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런 행사들이 있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촛불이랑 문화제가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못 가시는 분들은 지역에서도 아마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MBC PD수첩 PD셨던 분이 4.16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계세요. 그래서 4월 16일 날 MBC 스페셜에서 방영이 되는데요. 저희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찍어주셨던 분이 또 이것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번째 봄 관련해서 세월호 언제나 기억할게요. 그 잊을 수 없는 약속이라는 주제로 MBC 스페셜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것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푸나삼촌이 내일과 남일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셨었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마트 노동자분들이 지금 사망하는 사고가 2건이 연달아서 있었어요. 한 건은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던 21살 청년이었고요. 한 분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시던 어머니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망 사고가 이마트 내부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근무 시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마트가 추모를 막고 있고요.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거든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아직 얘기할 시간도 아니지만 일단 희생자에 대한 뭔가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뭐 미안하다는 말도 당연히 한마디도 없고, 이런 일이 사실 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갑자기 일하다 쓰러진 걸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니. 하지만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지만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만 1층에 잔뜩 있었고 그 캐셔가 있는 부분에 그분한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안전을 담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마트의 조직적인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마트가 지금 사과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추모를 하려고 국화를 들고 오는 사람들의 출입은 막고 쇼핑을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들여보내주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그러니까 왜 이마트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어디까지가 내 일이고 어디까지가 남 일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디까지가 이마트의 책임인 걸까요? 다 책임이죠.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이 이제 새 정부 들어가지고 뭐 근무 시간 단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선도적으로 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처음에 박수를 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꼼수야. 줄이나 마나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보통 이제 추가 수당 등을 통해 가지고
일반 노동자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정규직은 근무 외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는 형태. 그렇지 않아도 월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근데 비정규직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당으로 주는 월급이 있기 때문에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쓰면 돼요. 그 사람한테 돈 안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건 사실상 월급이 거의 안 줄어드는 상태에서 보통 직장에 다니는 분들한테 여가를 주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그런 정책을 펴니까 재빨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꼼수를 부렸던 바로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이마트가 그렇게 대응하는 거는 순전히 상업적인 논리만 있는 거잖아요. 영업을 안 하게 되면 나는 손실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사람인데 일하다가 돌아가시면 죽으면 그냥 부속품인 거예요. 부속품 하나가 그냥 빠져버린 거죠. 근데 그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그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월급을 올려주면 회사가 어떻게 되나? CEO가 최근에 어떤 기사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월급을 올려줬는데 다 그게 통하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원래 고임금인 직장에서의 월급을 올려주게 되면 효과가 별로 안 나는데 일반적으로 월급을 2배씩 올려준 회사, 전 세계적인 회사가 하나 있어요. 생산성이 실제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회사를 다니게 되는 자부심, 이렇게 좋은 회사는 망하지 않아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이 사람들을 일이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마트, 신세계 같은 회사가 롯데 같은 데 마찬가지고 유통업 하는 데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다 정규직화하고 월급을 올려주게 되면 내 회사라는 생각이 생겨요. 근데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비정규직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죽으나 사나 애도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일해. 그러면 그 직원들이 비정규직인데다가 무슨 애착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억지 웃음 짓고 손님 대할 때.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계적 CEO들은 그런 것을 계산에 넣는 거거든요. 사람 심리적인 거, 내 회사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를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회사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은 그런 거죠. 그런 마인드가 없는 회사가 좋은 회사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회사는요. 돈 가진 사주 이런 사람들이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끌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면 소비자들이 알아주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막 독점, 과점 이렇게 돼가지고 몇 군데만 가게 되지만 언젠간 그런 회사들 망합니다.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애착, 자긍심이 없고 손님들은 마지못해 가. 대안이 생기면 바로 옮기죠. 머리가 영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21세기 이 글로벌 시대, SNS 시대에는 머리가 영리한 회사 원장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슬픈 뉴스가 되게 많네요. 그 계산하는 노동자분들의 동료분들은 울면서 옆에서 계산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다가 거기서 이제 상처가 그러니까 빨려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난 지역에 가림막을 쳐서 이 에스컬레이터 고장났습니다 하고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그리고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손님들한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거기 써 있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해봐도 우선 분노를 표출하는 것 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우선은 그런 큰 사건이 발견이 된 그런 회사들은 보이콧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작겠지만 그래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의 행동으로 좀 보여주는 작은 실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마트 안 가기 운동. 이마트는 사실 대안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요. 적어도 사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추모는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회사의 책임인 거예요.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건 모든 관점을 우리 회사의 차원이 회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원까지 포함되는 건데 우리 경영진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어라고 계속 말하고 싶은 건데 가장 비열한 방식이죠. 이 방송이 잘못 나가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멘트로 실수한 것도 다 제 책임이거든요. 사과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도 없죠. 세 번째 질문. 삼성을 빼놓고 갈 수 없죠. 삼성의 노조 탄압이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되게 자신 있어 하는데 그 노조가 없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길래 그걸 그렇게 고집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막 개인 신상 명세까지 다 털고 있었고, 그리고 노조를 탈퇴한 사람, 그리고 삼성을 퇴사한 사람까지도 막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무슨 활동을 할까봐. 그리고 노조원들의 가족까지 보고 있었고, 그 가족의 주머니 사정을 다 사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어려워질수록 노조에서 탈퇴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까지 감시하는데도 사실 비용이 들 텐데,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들 텐데 굳이 그걸 그렇게 관리를 하고 앉아 있나. 그 관리 비용이랑 노조가 만들어서 직원들, 삼성맨들의 어떤 근로 환경이 좋아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쪽이 더 비용이 높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회사는 이윤이 남지 않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저는 삼성의 무노조 원칙 자체를 비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노조가 필요 없을 만큼 잘해줄게. 그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 이병철 선 일대 회장 때부터 이제 해왔던 어떤 방침 같은 건데, 시대가 바뀌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북한의 김정은도 바뀝니다. 3대에 와서. 여러분들은 김정은이 어떤 적국의 수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김일성, 김정일과 다른 마인드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관점일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가자 이런 걸 수도 있고. 노조를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건 사실상 그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삼성은 엘리트주의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것들이 많이 없던 시절, 그래서 노동운동의 모든 관점을 임금 인상 이런 걸로 본 거예요. 남들 많이 줄 테니까 니들은 노조 만들 필요 없어. 노조가 끼어들면 그게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근데 노조를 허용해주고 허용된 상태에서 그 노조와의 소통을 잘하면 훨씬 더 노사가 좋은 관계를 끌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노조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뭔가 좀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면서 막 강렬하게 뭔가를 막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조가 없는 만큼 한쪽에 안티가 생기는 거예요. 저처럼 삼성폰 안 쓰잖아요. 자기 지갑 속에 지금 현금이 얼마 들어있냐 이런 계산 말고요. 내 총 계좌에 어떤 식의 돈이 들고 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노조가 필요 없을 만큼 노동자들, 사원들한테 잘해주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노조를 없애는 것 자체는 그 진정성, 정말로 노조가 필요 없을 만큼 잘해줄게 하는 그 진정성을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태도가 정말 잘못된 거죠. 네. 삼성이 돈으로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능수능란하다는 것이 그 주진우 기자 스트레이트 그 보도를 통해서 그 전에 뭐 언론사 간부들을 계속 관리해 왔다 이런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은 뭔가 기업이다기보다는 삼성 일가를 위한 왕국을 만들지 않았나. 삼성이 보이는 행보 자체도 삼성 기업 자체의 이익이라기보다는 그 이재용, 삼성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재용 일가에게 이익이 된다면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우리나라 거의 대다수 재벌들이 그런 형태죠. 사실 알고 보면. 삼성은 좀 그런 면에서는 부도덕적인 거예요. 아까 신세계 이야기도 했지만 회사의 주인은 사주 일가가 아니에요. 직원들과 같이 가는 것이고요. 고객들이 회사를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객의 다수는 노조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인 거거든요. 그런 어떤 관점 속에 직원들, 노동자들을 운영의 주체로 같이 볼 줄 알아야 그 마인드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대다수 외국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노조가 없는 게 놀랍다. 노조가 뭐 하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 노조가 없는 게 놀랍다. 그게 비아냥거리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독재적인 것이고요. 노조가 필요 없을 만큼 잘해주겠다라는 초기 회장님의 진정성이 있었고, 그 진정성을 지금은 이리저리 많이 헤집어 놓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유지하는 게. 이제 이 체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병철이나 이런 분들 시대에는 냉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자체를 대부분 사회주의적 빨갱이로 보고 거기에서 그런 요소들이 들어오면 자본주의적 입장에서는 곤란해진다는 그런 냉전 시대의 산물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생각이 다 바뀌어야 되죠. 직원들, 노동자들은 회사의 운영 같은 주체다. 이 사람들을 신나게 만들어주자 이런 거고요. 저도 뭐 회사 경영이 어려울 정도의 노조 활동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일부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노조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 정말로 맞습니다. 노사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노조가 운영진들의 외부로부터 외풍을 막아주기도 해요. 내 회사라는 생각이 들면.
네, 오늘 보현님께서 가지고 오신 고민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깨어가고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또 행동하는 방법은 또 집에 가서 각자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불안님, 보현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부턴가 4월은 따뜻한 하늘이 더욱 슬프게 느껴지는 달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흐르는 눈물은 한 자락 햇살의 위로를 받으면서 떠듬떠듬 흘려보내고 있는 우리. 온 국민이 함께 갖게 된 이 트라우마는 언제쯤 완전히 치유받게 될까요?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는 사회가 바로잡혀야만 치유될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도 새날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는 행동하는 여러분들 모두 힐링하고 계시는 거겠죠. 오늘의 자갈자갈은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나 잡아봐!